이제 전 교수님이 계셔서 아직까지 같은 시간입니다. 사회적인 시민행동 공동대표이시고요. 한국 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난 대선 때 TV 토론 사회교육 하셨어요. 이정희 교수님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퇴임하고 나니까 아주 시간이 많고 그런데 저를 불러주는 분들도 사실이 아니죠. 예, 뭐 공부하러 다니고요. 저는 지금 아침에 오전에도 우리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서 가서 하다가 그냥 넓게 도망 나왔습니다. 마키아벨리 지금과 무슨 트럼프 뭐 이런 거 가지고 한참 2시간 동안 얘기해주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만나려고 왔습니다. 오늘 그 같이 얘기할 거는 한국의 근현대 정치사와 정치문화인데 저희가 그 숙제 아닌 숙제 과제를 내드렸잖아요. 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고 안 보내주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 김민수 씨 보내주셨죠? 예. 제가 잘 받았어요. 잘 받고 저쪽 전주에서도 한 분 보내주시고 대구에서도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글들을 보내주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아주 다양합니다. 전태일 분신 사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 3당 합당, 또 광주 민정 운동, 그다음에 4.19, 또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칼리파 사건, 그다음에 한국 전쟁 분단,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신층 연구해 주시는 거죠. 좀 뜨끔하신 분들 있지 여기 신층 연구 못해서 다 못했지만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같이 토론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알 수 있을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일단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치의식, 집단적인 정치의식, 정치문화를 형성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사실 그 두 주제를 어떻게 접목시켰느냐 하는 것은 좀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한국 정치 강의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헌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이상명 변호사님은 이상명 변호사님은 이번에 조금 바꿔서 한국 정치와 정치 이념에 대해서 정치 이념,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하실 텐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우리 한국의 정치, 우리의 정치죠. 우리의 정치.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문화의 여러 특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좀 해보려고 해요. 4분, 5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한 1시간이나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규모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종합 토론을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 현대 정치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현대 정치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민족주의의 토동서부터 이렇게 강의도 배우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근대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성립되기 이전에 사실 우리의 그 이전의 과거를 한번 좀 되돌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봉건 체제로부터 이제 그것을 깨뜨리고 새로운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자본주의의 발전이거든요. 그 자본주의의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 그 안에서의 어떤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서구의 열강들이 들어오는 가운데 싹텄던 우리의 어떤 특징적인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항적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그걸로부터 싹텄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순조롭게 민족주의가 발전된 서구의 여러 국가에서 보면
뭐랄까요? 이게 한배하거든요. 자본주의 발전하고. 근데 이 자본주의가 발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타 세력, 외세에 의한 억압이 있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으면 순조로운 근대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저항적 민족주의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의 줄기로서 통합된 민족주의도 나타나지 못하고 상당히 분산돼서 나타나요. 예를 들면 동학이라든가 아니면 배화사상이라든지 또는 위장 척사의 운동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래가 틀리고 또 그들의 주체적인 그런 어떤 정치 세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지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외세의 열강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특히 일제죠. 일제 침탈을 막아내지 못했고, 그러한 와중에서도 우리는 뭔가 노력을 해봤는데, 그러한 노력의 역사죠. 맨 처음에 어떤 통합이라 할까, 새로운 민족주의라고 하는 근대 민족주의를 접합시킬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이 아마 3.1운동이라고 한다면, 3.1운동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속시켜 내가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쳤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를 잘 알다시피 분단되고, 그렇죠? 전쟁을 겪고, 전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노력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근대 국가의 완성,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 정체라든가 이런 것이 완성되려면 분단이 극복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얘기하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완성체로서 나타난다는 것이. 하나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은 민족주의 그러니까 상당히 배타적인 그런 어떤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민족주의는 그런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아니면 무슨 그 제국주의적인 것을, 국가주의를 내세우기 위한 나치즘이라든가 파시즘 이런 유의 민족주의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 상당히 포용적이고 상당히 개방적인 그런 민족주의죠. 지금 이런 다양한 이제 문화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들도 다 포함할 수 있는, 또 북쪽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도 다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근현대 정치사라고 규정해도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극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통일지상주의식은 물론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한국 전쟁과 분단을 얘기하면서 전주의 이성무 씨인데, 이성무 군 거기 계세요? 오늘 좀 있습니다. 오늘 좀 듣습니다. 안타깝네. 네. 그렇죠.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근현대 정치사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할 겁니다. 어떻게 민족주의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해서 결국은 침탈을 당했고, 침탈은 당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은 뭔가 하나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3.1운동이야 한다면 3.1운동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꺼졌는데 괜찮은 거죠? 야,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게 꺼졌어. 같은 거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전 분단이라고 하는 거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의 현실이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분단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동족 성장의 전쟁을 또 겪었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단되고 그다음에 분단을 어떤 그 전쟁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던 북한의 어떤 자세였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도 통일의 기회를 가졌었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았어요. 결국 뭐 38선 대신에 휴전선이 만들어졌고 그러한 가운데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우리의 어떤 그 새로운 국가 발전, 정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잘 알다시피 북한은 3대 세습이라고 하는 정말 보기 어려운 전 세계에서 지구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상당히 전체주의적인 체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분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용이라고 하는 그것을 정치권은 상당히 여기 뭐 더 이상은 분단을 가지고 장사하지 마라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맞는 얘기죠. 어떤 일면에서 보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국민들을 옥죄고 또 분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권위주의 정치 체제가 지속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남한은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늦은 속도인 것처럼 느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준이죠. 민정치적 민주주의를 극복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근현대 정치사를 얘기하면서 물론 이 부분 일단 제외하고 나서 보면 너무 이렇게 낙심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 너무 침울한 역사가 많아요. 그렇죠? 35년의 일제 침탈의 그 시기를 보면 여러분들 요즘에도 아직도 계속되지만 우리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전쟁의 나눔과 그 일제 침탈의 폐해라고 하는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언어를 없애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제국주의적 침탈 중에서도 그 일제 침탈이라는 게 제일 가혹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뭐 독일도 그렇고 이태리도 그렇고 아마 영국이 식민지를 가졌을 때도 그들이 취했던 식민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그것과 전혀 다른 그런 식민정책입니다. 우리가 그 희생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우리의 근현대 정치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아직까지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제 청산이라고 하는 문제도 남아있고요. 뭐 7.18 청산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이 남긴 정신적 유산이라고 하는 것, 아주 나쁜 유산인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권위주의 정치 체제를 우리는 제1공화국, 그 다음에 제3공화국, 유신까지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다른 나라에서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암담한 나라였었다. 그런데 우리는 몇몇 학생들이 리포트에서 냈지만 4.19로서 제1공화국을 극복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시대를 우리가 80년 봄이라든가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또 극복해냈단 말이죠. 그 외에도 우리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IMF 그 금융위기도 있었는데 우리는 금모으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또 극복해내고 88 올림픽 그렇죠?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면 그 다음에 그 축구 월드컵도 해내고 그래서 이제 G20에도 들어가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되는데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왜 역사하고 문화하고 연결을 시키냐면 그 문화라고 하는 것, 정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사의 소산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해 왔느냐 하는 집단적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정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일제 침탈을 받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아니면 문화적으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아주 누가 썼냐면 박윤아 씨. 네, 박윤아 씨가 정치 학위입니까? 공부를 뭘 하시고? 그래요? 근데 리포트에 아주
정치 학도가 알만한 그런 알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의 이론을 그죠? 해주세요. 그게 뭐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해주시겠어요? 아. 아, 그리고 저 마이크를 주세요. 지방에 들으려면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 두 개를 해주시면 두 개가. 제가 리포트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걸 알까 하고 전공이 뭔지를 내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과대성장 국가. 그래요. 과대국가 성장론 이런 게 있었죠, 그죠?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간단하게? 괜찮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왜 권위주의 체제가 들어섰는가에 대한. 저희 나라가 알라비가 얘기하는 제가 그냥 대신 설명할게요. 네. 전주가 이게 텔레비전에 비춰져야 되는데 방금이 이게 뭐냐면 다시 비쳤어요. 예. 학생한테 돌리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예. 별로. 우리가 이제 일제 침탈을 받은 그런 것이 우리의 문화에 어떻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얘기하지만 우리 박윤아 씨가 얘기한 것처럼 과대국가 성장론이라는 이론으로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식민국가, 식민지를 경험한 그런 나라에서는 되게 국가기구가 아니면 국가가 시민사회보다 항상 우위에 있고 비대해지고 과대 성장되는 경향이 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일본이 우리 조선반도, 한반도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침탈해서 또 그들로부터 우리나라로부터 많은 걸 수탈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가 상당히 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 그 식민지에 있는 시민들을 아주 그냥 억누르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하나라면 일본 내에서는 국가가 하나만 필요해. 국가기구가 하나만 필요한데 식민지에서는 시민사회가 하나라면 그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2 내지 3이 필요했다는 거죠. 국가가 그만큼 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고 나서도 그 국가기구, 다시 얘기하면 경찰이라든가 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채로 우리에게 넘겨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정, 그 다음에 우리 제1공화국 이렇게 거쳐오면서 우리는 시민사회가 하나면 하나에 맞는 걸맞는 국가기구만 있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 일제 침탈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국가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권위주의적 국가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바로 알라비가 얘기하는 과대 국가 성장.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어. 그래서 야, 이건 참 대단하다.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아십시오. 그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제3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왜 독립이 되고 나서 곧바로 민주주의로 가지 못하느냐 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이런 어떤 과도한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를 만들고 국가기구를 만들어서 시민사회를 억압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입니다. 지금 역사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권위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우리 민족들은 또 조선시대 500년 기간, 500년 기간 동안에 유교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신분제적 질서. 그 신분제적 질서가 또 권위주의를, 나이 많으신 분 앞에서는 그냥 고개를 숙이는 게 제일이고,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 앞에서는 일반 국민들은 그냥 얼굴을 안 보는 게 예의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유교적인 전통,
그 다음에 일제의 침탈, 그 다음에 분단이라고 하는 거. 분단을 통해서는 뭐가 또 상당히 강해졌을까요? 분단 그러면 분단이라고 하는 것에서 강해지는 세력이 뭘까요? 어떤 세력? 분단해. 네? 반공세력. 반공세력의 가장 앞장서는 집단이 어떤 집단입니까? 그렇죠. 군이라고 하는 집단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겪고 그 다음에 계속 분단된 상황에 있으면 바로 군이라고 하는 것은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제1공화국이 끝나고 우리가 4.19 혁명으로 제2공화국을 출범시켰지만 곧바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군이라고 하는 세력이 상당히 커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들보다 상당히 현대화됐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또 나타나는 새로운 문화적인 현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군역이 다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갔다 왔죠? 그죠? 군대 갔다 왔어요. 오래됐어요? 3년. 말투는 좀 많이 벗어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저 옆에 학생인데 이름을. 네. 그래요. 5번 씨. 5번 씨. 저렇게 명찰을 주는 당신한테 주는 거야? 뭐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여기. 우리 5번 씨는 근데 저도 3년 전에 3년 전에 둘이서 이재영 씨는 봤어요. 그래요. 그러면 군에서는 되게 군의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떻습니까? 조병원 씨, 군. 권위적인 맞아요. 권위주의입니다. 그렇죠? 이게 상명 하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상당히 권위주의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군 출신 대통령을 몇 년 동안 했었냐면 말이야. 30년 했어, 30년. 박정권 18년에, 그 다음에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 또 30년이잖아, 30년. 30년 동안 최고 통치자가 육사 출신, 예? 육사, 저기는 저기니까, 그러니까 육사 몇 개월이다. 김정필서부터 8기서부터 10기가 두번 대통령. 그죠? 그 육사 출신, 제가 육사를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육사 좋은 거죠. 그러니까 육사를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만큼 군부 통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당히 권위주의적이죠. 군대에서 아주 권위주의적이에요. 경험했죠, 우리 예. 그죠? 네. 그래서 군대 쪽을 향해서는 뭐도 안 하고 군대 자기 있을 군대는 그쪽 보고 그죠? 화장실 갈 때도 거기 키에 있어가고 요새는 짧아졌으니까 뭐 선생님은 34개월 가고 그때는 34개월 있어요. 예비군 그때 군사훈련 받았기 때문에 1개월 혜택 받아서 33개월 하고 나왔더니 그랬더니 뭐 옆에 여자친구들은 다 시집가고 없더라고요. 이게 참 군이라는 게 여하튼 간에 이 분단, 전쟁 이런 걸 겪으면서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가 싹 시작했고 사실 30년의 군부 정권, 최고 통치자 군부라고 하는 것. 또 군이 가지고 있는 또 문화가 어떤 겁니까? 이건 군대 얘기만 하고 우리 선일균 씨인가요? 네. 군부라면 뭘 느끼죠? 군내 문화하고 지금 우리 문화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닮아가는 게 뭘까? 직장 문화에서 직장 문화에서 되게 수직적인 수직적인 태도 이런 게 그렇죠.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이고 이런 게 있죠. 또 군부라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폐쇄적이고. 네? 폐쇄적이고. 폐쇄적이고. 맞다. 군에는 이렇게 좀 우리가 방문하고 밖에서 우려낼 수 있어. 또 사회적으로 인권이나 기본권 쪽에서 박탈을 많이 하고 이게 완전히 군인권.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군은 말이죠. 상당히 흑된 거죠. 그렇죠. 군부라고 하는
그 집단이나 군에서는 상당히 피아의 구별이 상당히 뚜렷합니다. 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 군대에서 축구하고는 알지만 그냥 죽기 살기를 하는 거예요. 저쪽하고 나와. 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총 빵빵 쏘는데 중간에 있으면 되겠어. 양쪽에서 맞아 죽지. 그렇죠? 총 맞아 죽잖아. 바로 군이라고 하는 것은 흑백의 논리, 흑백의 문화를 우리 사회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계속 강요해 왔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 지금 현재 뭐라 그러나 토론하고 이런 데 있어서도 되게 목소리가 어떤 사람들만 들려요. 네? 한쪽의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정상 국보국성을 이렇게 하면서 의견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 최근에 있었던 게 뭔가 부동산 무슨 규제 그래서 뭘 하면 중간의 목소리는 잘 안 들립니다. 양쪽의 극단의 목소리만 잘 들리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요. 이거 참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흑백의 논리. 나만 오야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서 얘기하는 건 그냥 희미해요. 회색이야. 핑크빛이. 이렇게 되는 거죠. 빨갈래면 완전히 빨갛든가, 하얄래면 하얗든가, 흑이면 흑이든가, 백이면 백이지, 중간은 핑크색이나 회색은 그냥 회색지대야. 그래서 우리 민수군 뒤에 있는 색깔을 싫어해요. 회색, 그렇죠? 저는 회색 분자 같은 이라고 이렇게 하면, 그건 아주 우리 사회에서는 저 자식은 왔다 갔다 하는 영 갖고 이렇게 느껴진다고 그러지.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회색입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문화가 지금까지는 흑과 백의 서기를 강요했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여야의 아주 극단적인 목소리들 이런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래서 내가 무슨 다른 비례당을 지지하자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라 하여튼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여론이 있을 때 중간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크게 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쭈뼛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심리적으로 소위 침묵의 소용돌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들어봤죠? 침묵의 소용돌이. 그래서 스파이럴 사일런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언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모였어요. 이렇게 모여갖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수가 아마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으면 약간의 찬성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목소리를 점점 줄여 그냥 듣기만 하고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목소리만 막 크게 되는 거죠. 그 침묵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 침잠하는 여기에는 상당한 토론의 경험과 그 다음에 용기도 필요하고요. 나름대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역사와 문화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역사와 문화를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갈 건가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나라 민족들 여러분들 선배들에 대한 사람은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목소리를 내려고 했다. 그런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계속 그것은 개화사상에서 왔든 아니면 그것이 동학계 전통에서 왔든 아니면 척사의 사상에서 왔든 살을 버리고 또 우리가 민중들의 자세에서 모든 걸 오픈된 상황 속에서 사상을 끌어들이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낸 우리의 조상들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를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학자들이든가 이렇게 만나면 되게 비판적이죠. 그건 상당히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처한 것을 비판적으로 보지만 그분들 역시
저도 마찬가지 좀 비판적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복해온 우리의 뭐랄까 그 자랑스러운 그런 발자취들 이런 것도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근현대 정치사 속에서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분단, 전쟁, 그 다음에 권위주의 체제 뭐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여기서 지적한 대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전태일 그 열사가 있기까지의 우리의 열악했던 노동 여건들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많은 난제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DNA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DNA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항쟁이 있었고 우리가 광주에 핍박을 받았지만 민취협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신한당, 신민당이 만들어져가지고 결국은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뭡니까 업앤다운이 이렇게 있지만 업앤다운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분명히 있지만 전반적으로 점점점 좋아지고 제가 개강식 때 그 얘기 잠깐 했었나요? 우리의 정치가 정말 형편없는 것 같지만 아직도 형편없는 게 많지만 그러나 예전에 찻대기라고 혹시 압니까? 찻대기. 박지원 찻대기 알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뉴스 같은 거. 글쎄 옛날에 찻대기. 찻대기? 못 들어봤어? 한나라당. 예? 한나라당. 맞아. 한나라당이 그때 신한국당인가 한나라당. 네, 하도 이름이 바뀌어서 트러블 해가지고 정치자금 갖다 준 게 들통났잖아요. 지금은 아마 그렇게 못하겠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보내니까 모르나. 아니면 찻대기는 안 되더라도 오토바이 정도로 아마 줄어들었을 게 조금씩 나아져요. 조금씩 나아져요. 정치인들도 예전의 정치인들보다 그래도 지금이 좀 나았어요. 근데 아직도 극복해야 될 게 많죠. 빨리 특권들 내려놓고, 그죠? 여기 누구도 얘기했지만 스웨덴 정치 여기 우리 구선생 PD 구선 PD 하시죠? 그 당이 정말 참 좋은 당인 거예요. 그분은 경험을 쭉 하셔가지고 북유럽의 정치를 북유럽의 정치를 잘 직접 탐방하고 그래서 그분이 참 쓴소리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참으로 좋은 훌륭한 언론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은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 북유럽의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렇게 비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말 반성해야죠. 그렇죠? 특활비가 문제가 아니라 세비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왜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니까 의의적인 거예요. 그렇죠? 철학이 부재. 정말 정치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죠? 국민들이 주인되게 하는 자기네들이 뭐가 돼? 모습이 되지. 모습의 상황이 돼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갖지 못하게 했죠.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곧잘 그런 얘기해. 저도 어디 평론할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건 우리가 자각하기 위해서 물이 높아야 배가 높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배신이죠. 그러니까 정치인의 수준이 이 정도 되는 건 국민들이 그 수준이고 우리를 그렇게밖에 안 뽑아줘. 우리를 뽑아준 게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퇴봐야 소용이 있냐 하는 건데 일면 타당한 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을 뽑아야 돼. 국회의원이든 지방의회 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을 뽑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래서 이 정치학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학이. 이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과목 아니면 civic education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죠. 근데 고등학교 때 정치라는 과목이 있어요. 있죠? 근데 되게 안 들어. 왜냐하면 딱 부러진 답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들어.
경제 좀 든다고 그랬어요. 사회 과목에서 하나만 듣는데 국사 과목이 새로 생겼죠. 그죠? 국사 역사학계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국사를 수능 시험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험 문제는 근현대 정치사는 잘 안 나와. 그리고 거기를 가르치지도 않는데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너무 아직 컨트로버시얼하다 그러니까 논쟁적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했다가 정답 내기가 어려워하고 말이지. 예?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도 여기서 우리 정치외교학과에 들어오는 신입생들 이렇게 보면 정치학 과목, 정치라고 하는 과목을 듣고 한국사라는 걸 들었는데 잘 아시는 몰라요. 그치? 그다음에 자기가 난 해보다 지난 옛날 얘기들은 잘 싫어해. 잘 몰라. 무슨 얘기가 있는지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치사를 강의를 하면서 하나씩 학부에서 그다음에 이제 한국 정치도 다른 학교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강의를 해봤는데 이제 한 학기 지나면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고 근데 나는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깜짝 놀라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토요일날 이 시간이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이겠어. 그렇죠? 박지원 씨도 그런 것 같아. 고개를 끄덕. 나도 지금 이때 이럴 게 아닌데. 맞아. 김지현 씨도 마찬가지지. 네? 지금 뭐 토요일날 이것도 한 주도 아니고 말이야. 여러 주에 걸쳐서 이 과목을 이게 들을 건가 그러고 이거 시간 내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 참석한 게 저는 너무나 마음이 벅찬 거예요. 너무나 고맙다.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바뀔 수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뱅가드라는 거 아니에요? 이 트랜스페런티즘 공산당 이론에서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 한국 정치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고 한국 정치사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토론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정치사의 견주어 봤을 때 우리의 나아갈 바는 많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정치권이라고 하는 소위 뭐라 그러나 정치사회라고 표현을 하죠. 정치학에서는 정당, 의회 뭐 이런 사람들이죠. 아니면 정치 체계 안에 있는 행정관료나 의회나 사법부가 이런 것이 어떻게 전환돼야 되는가는 지금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거 모르겠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나 뭐 아니면 여기 뭡니까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이 이름이 뭐다 문희상 씨 거기다 문가가 나오네 문씨 같은 일가 아닌가 몰라 여튼간에 하여튼 그 사람들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의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는 게 중요하지만 더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게끔 우리가 압력을 가야 돼. 아까 얘기한 물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문화가 그만큼 방향을 바꿔야 돼. 어떻게 참여적인 정치 문화를 바꿔야 된다. 정치를 바꾸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정치사를 새로 쓰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정치사라는 것은 그냥 누가 남이 써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촛불 집회라고 하는 것을 뭐 누가 대신 와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 집회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결국은 그렇죠. 내려앉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문재인을 많이 이렇게 선호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누가 만든 겁니까? 역사는. 문재인이 만듭니까? 남북회담 뭐 한다고 해서 문재인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남북의 관계를 개선시키도록 여러분들이 압력에 줬고, 그렇죠? 그것이 정치사회에 전달이 됐고, 그 정치사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가, 민중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 질곡이 상당히 되어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조금씩 깨이고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낙관론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이런 그 업앤다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게 좋아진다고 저는 아주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들 뭐 놀래기는 건 어우야 우리나라 한강의 뭐 기적, 그래서 경제적인 기적을 많이들 얘기죠. 많이 얘기해 왔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외국에 가보시면 더 잘 알겠지만 우리 조명원 씨는 인도네시아에 있다고 아까 그랬죠. 예, 있었다. 인도네시아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하고 경제적으로 보면 얼마나 차이가? 예, 많이 차이 났습니다. 많이 차이 나요? 예, 많이 차이 났습니다. 많이 차이 나잖아, 그지? 이게 좀 뿌듯합니까? 아닙니다. 근데 거기 있던 뿌듯하진 않아 또. 예. 왜? 좀 많이 한국 사람들이 무시하는 행태를 보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무시해요? 아니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우리를 무시해요? 네. 예, 그 한국 사람들이 계산을 할 때 돈을 던져준다든가 좀 인도네시아 여성에게 좀 무시하는 행태 이런 발언을 한다든가 회사 내에서 인도네시아 여성들에게 좀 많이 질척된다는 그런 게 좀 많이 보였었습니다. 질척된다는 표현은 아주 질척거리네. 그리고 빈곤 격차를 정말 많이 차이 났습니다. 한쪽에서는 비가 새고 있었는데 옆에서는 어떤 람보르기니가 있는 걸 보고 정말 그런 게 빈곤 격차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빈곤 격차 네, 아주 심합니다. 네. 그래 하여튼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입은 옷도 요 모습, 지금 요 모습이죠. 우리 이재영 씨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 포함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돌아가지고 요 입은 채로 어디 갈까? 파리를 갑시다. 파리를 두면 파리 일대학교의 강의실에 이렇게 앉았다. 그럼 어떨까요? 너무 멋지지. 그죠? 너무 멋진 거야. 옷 퀄리티서부터, 안경의 질서부터, 헤어스타일서부터, 그죠? 여러분들의 영양 상태나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선진국에 못지않게 발전이 되었어. 이건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 다들 외국 많이 다니시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느끼죠? 오유민 씨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외국 나와서. 네. 돈 모아서 내보내야 되겠다. 가보면 느낄 거예요. 이제 여행할 기회가 많이 그렇습니다. 가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됐다는 걸 느껴요. 이게 누구 덕이냐? 그 사람은 박정희 덕이라고 하는데 박정희 덕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다 부모님들, 할아버지, 그렇죠? 분들이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시고 이러는 민주주의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어떨 것 같아요? 밖에 정치 이런 얘기 많이 안 하겠지만 외국 나가면 이재영 씨는 외국에 혹시 다녀가지고 나가가지고 정치 얘기 좀 했습니까? 거의 한 적 없죠. 되게 안 해. 정치 얘기는. 왜냐면 그 사람들도 별로 잘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이번에 유럽을 이렇게 다니면서 했는데 정치학자들도 좀 만나고 그랬는데 정치 얘기 잘 안 물어봐. 물어보는 게 맨날 무슨 북핵 얘기만 물어봐. 북핵 얘기만. 북핵은 내 전공자도 아니고 그래서 잘 되겠지 그러고 많은데 여하튼간에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도 외국에서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아마 봤을 때 이번에 대통령 왔다 갔죠? 예. 그렇죠? 우리 저 외대에 와서 명예박사인가 갔어요. 외대에 왔었습니다. 카이다 왔었는데 왔었는데 하여튼간에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도 상당히 높이 평가받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내부적인 걸 잘 모르고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손에 의해서 대통령을 몇 번이나 바꿨을까? 엄청나게 바꿨어. 87년서부터 바꾸면 그렇죠? 노태우, 그다음에 김영삼, 또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죠? 박근혜 막 이렇게 촛불로 했는데, 6-7번을 국민들의 투표에서 정권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정치적 공고화의 첫 번째 단계까지 간 게 아니냐, 이렇게 외국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특히 제3세계의 많은 국가들,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베트남 아니면 동남아의 많은 국가에 가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초대도 받고 해서 그냥 한국의 정치, 경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가서 얘기하면서 아주 뿌듯해요. 우리는 막 창피하고 그런데도 그 창피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지난 8기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제 경험 중에 그때가 YS 때였었어요. 근데 제가 카이로에 갔었어요. 카이로 대학교 가서 8주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 정치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마침 말이죠,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두 사람이 다 잡혔어. 그래서 재판장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저 사진 아는지 몰라. 두 사람이 하얀 옷 입고 재판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란히 서가지고 두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누가 손을 내밀었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전두환 대통령이 내밀었을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 전직 두 대통령을 한꺼번에 재판장에 세운다. 그죠? 전 좀 창피했는데, 이집트 학생들, 그 중동에 있는 학생, 그 대학원 학생들이 보기에는, 우리 청일리죠. 청리의 그 나라는 말이야, 대단한 나라다. 경제적으로만 발전한 줄 알았더니, 전직 대통령은 둘씩이나 한꺼번에 재판장에 세운다는 대단한 나라야. 민주화된 나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모르죠? 지금 전직 대통령, 두 사람 대통령이 다 감옥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나서 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민주 정치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거 제도는 또 여러분들 아마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중앙선관위의 이 투개표 상황이라든가 선거 인구 선거 그 관리, 선거인 관리 이런 거는 전 세계적인 탑입니다.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이 와서 우리나라 선거 연수원에 와가지고 그거 다 배우려고. 저는 가서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나라 시민사회가 어떻게 발전돼 왔고 우리나라의 집단정치가 어떻게 발전돼, 그게 제 전공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최근에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우리나라 부패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부패 척결, 부패 이제 척결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느냐. 근데 우리나라도 아직 멀었잖아요. 40몇 위고요. 그 인덱스 보면 크랍시 인덱스 보고 아직도 멀었어요. 제일 좋은 나라는 뭐야? 벨기에 뭐 이런 나라들 아니에요. 그럼 인도네시아에서 왜 그 나라 사람들 안 부르고 나한테 와서 우리나라 설명하라고 했을까요? 저쪽 벨기에 나라 경험은 들어봐야 아주 먼 나라 얘기야. 이제 뭐 한국의 얘기를 듣는 게 오히려 자기네들한테 훨씬 더 와닿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구조적인 부패, 부정부패를 어떻게 척결해 나가느냐, 어떠한 관리법이 있느냐, 이런 것을 갖다 이제 제 강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 군데서 강의했더니 다른 데서 또 오라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강의를 했습니다. 야, 이게 이상하다. 근데 그렇게 아주 썩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너무나 구조적으로 돼가지고 이게 무슨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 좀 더 깨끗해질 줄 알았더니 더 구조화돼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부의 분배를 이루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가 돼가지고 선거 운동 기간에 막 풀어나가냐. 그렇게 해서라도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나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더라고. 아주 중요한 학자인데 그래서 야 이 나라 이거 큰일 났네.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뭡니까 조코 대통령 그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현지 사람들. 아직 그런 거 어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정치 제도 이런 거 보면 선거나 뭐 여러 가지 괜찮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극복해야 될 게 너무나 많다. 그렇죠?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문화 얘기했지만 문화에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그 얘기하는 것 중에서 지역주의 얘기를 더 많이 하죠.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 있어서 지역주의인데 우리 17년 정치 학교가 이건 정 교수님께서 맨 처음에 얘기를 대구에 맨 처음에 간 게 언제죠, 정 교수님? 5기 때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주로 예. 한 게 대구에서 대구에서 전주로 가요. 그렇죠. 그게 5기에서 6기. 전 대구가 4기고 4기에서 5기. 4기에서 6기로 갔어요. 정 교수님이 산 역사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주의 극복의 일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11월 13일하고 27일입니다. 10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주 학생들이 이번에 너무 학생이 좀 적어서 아쉽게 그다음에 대구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을 타파해놨어요. 뭐 왔다 갔다 두 번 한다고 해서 지역주의가 타파되는 건 없죠. 그러나 이제 이런 어떤 그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창피한 얘기지만 예전에 우리 시대 여러분들 아버지 시대에 보면 옛날엔 호남의 뭐 남자나 여자하고 영남의 남자나 여자하고 결혼도 안 했네. 결혼한다고 그러면 막 쌍지팽이 지고 말이야 그 때려잡으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아마 소설책 이런 데 보면 너무 많죠. 근데 아주 제가 아는 사람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우리 학교 과에 8호 학번이에요. 8호 학번.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8호 학번인데 광주 남학생하고 상주 경북 상주 여학생하고 사귀었어요. 둘이서 아주 너무 좋아했어요. 아주 좋은 커플이야. 근데 결국 어디서 결혼했게? 서울에서 결혼해가지고 충청도에서 살았어요. 충청도에서. 네? 화개장터에서 한 건 아니고 저 양재도 시민의숲에서 결혼해가지고 애가 넷이야. 그래서 참 잘했다. 그죠? 그 4명은 이제 지역주의 타파에 앞장섰다.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좀 덜하죠. 지금 저쪽에 물어봐야 돼. 전주에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전주에 요새 괜찮아요? 저 부산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괜찮죠? 괜찮은 거. 맞아요.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다 극복하고. 뭐 결혼으로 뿐만 아니고 우리가 제도적으로도 바꿔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가 지역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면 이 특정한 인물들, 우리가 흔히 얘기한 3기만입니다.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지만 인물과 정당과 지역이라고 하는 게 한 줄로 꿰어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일단 3기는 일단 세상을 이제 이게 갔으니까 JP까지 이제 세상을 갔으니까 이제 3기문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당하고 지역하고 하고 이 끈이 예전보다는 좀 옅어졌는데 우리가 그걸 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책 중심으로서 바뀌잖아요. 이제는 보수냐 아니면 진보냐 이게 좋은 거예요. 진보적 정책이냐 아니면 보수적 정책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는 거죠. 예전에 그게 아니야. 그냥 호남에 있으면 그냥 그 노란색 뭐 이런 게 갖고 찍고 말이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바꿔나가는데 상당히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제도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를 통해서 단순 다수개표제로 하면 그냥 거기서 한 명밖에 안 뽑히니까 잘 안 되는데 이거를 비례제로 확대해야지. 지역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이제는 이쪽 영남 지역에서도 평화민주당이나 뭐 이런 정당의 개헌들이 좀 나오고 말이에요. 네? 이쪽의 호남 지역에서도 한국당, 새한국당 이런 사람들도 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좀 달라지죠. 좀 달라지죠. 지금 뭐 김부경 씨가 있고 뭐 이정현 씨 몇 명 있고 이 정도인데 이제는 이런 걸 바꾸려면 지금의 선거제도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 같은 걸 좀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 기득권 세력들이 놔야 돼.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이 그거 안 올라오거든요. 왜? 자기가 그 소선거구에서 꽉 잡고 있는데 자기가 모두 왕인데 말이야. 자기가 소선거구 국회의원 하면 그 밑에 있는 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다 수족처럼 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그러한 행태를 벌이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기득권이라는 게 무슨 비행기 탈 때 이쪽으로 갈 걸 이쪽으로 가는 거 그거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기득권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것을 계속 우리가 밀어쳐야 된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전에 1987년, 80년 저희 학교 다닐 때 말이죠. 하는 구호가 비슷했어요. 여러분들 87년도에 6월 항쟁 때 넥타이 부대들이 저 명동을 봐가지고 외친 구호가 뭘까요? 지금 맞았어. 뭐라고? 호원철폐 또 아셨어. 그때 태어났나? 아니잖아. 그죠? 한참 뒤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걸 알고? 이번에 조사할 때 역시 감옥을 들어야 돼. 그래요. 호원철폐 독재타. 우리나라는 되게 내자로 끝나. 4 이렇게. 그치? 독재타도 호원철폐 독재타. 그치?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언제 나왔을까? 새마을운동 때 아니야. 못 살겠다 갈아보자. 신익희 시대 때. 제일 고마워. 이승만. 반 이승만들에게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럼 반쪽 이쪽에서 뭐라고 했을까? 갈아봤자 쇠고다. 갈아봤자 쇠고다. 이게 자유당 선언이에요. 자, 호원철폐 독재타도라고 하는 한 목소리를 갖고 우리는 전부 다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직선제 개헌을 해야 돼요. 온 국민들이 그것 하나로 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었어요. 그죠? 호원철폐 독재타도라고 하는 그 8자로, 4자리 그 목소리로 그걸 끌어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고 민주정치가 어느 정도 단계에 조금씩 올라갈수록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는 호원철폐 독재타도로 외쳐가지고는 안 된다. 안 맥혀. 그렇죠? 한계 효용의 법칙, 체감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 한 단계 우리나라 민주정치가 발전돼 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 그 한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정치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진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 치열하게 국회의원들을 질타하고 그 사람들을 견제하고 감시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슈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되냐면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져 있다. 정책 이슈서부터도 그렇고요. 남북관계 하나만 그래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문제 하나만 해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육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고 이게 다양한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서 있으면서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어떻게 돼? 고도의 정치적 지식과 고도의 협력과 그렇죠? 아주 치밀한 전략이 있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왔느냐? 우리 최장집 선생님도 있지만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는 되게 손을 높게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왜? 나는 이 정도에서 잘 살 수 있으니까. 난 이 정도에서 그냥 내 능력 어느 정도 발휘하면서 소신인민으로 잘 살 수 있는데 왜 또 그걸 못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루트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의 정치 문화를 참여적 정치 문화로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좋은 세상, 그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지금보다 좀 더 밝고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과제라는 것이죠. 정치 문화, 우리가 정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야 이제 바꾸자 그래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얘기했듯이 텍스트에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했듯이 정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를 거쳐서 누적되고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겁니다. 권위주의 나쁜 거 그러면 서서히 없애야 됩니다. 그렇죠? 없애나가야 되죠. 권위주의를 없앤다고 해서 권위를 없애는 건 아닌 건 잘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토리티는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필요하지만 소위 오토리테리언이라고 하는 권위주의라고 하는 건 없어져야죠. 그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권위주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아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상당히 애 많이 썼죠. 근데 그분은 너무 좀 더 나간 게 있어서 권위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그치? 이 맞짱 뜨자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통보고 한번 검사들하고 대화. 하지 말지. 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아주 좋은, 뭐라 그럴까, 이런 유산을 우리한테 남겨준 게 많이 있죠. 뭐 그 얘기 하려면 너무 기니까 제가 얘기는 안 못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하나하나씩 권위주의 체제도 없애나가고 그 다음에 지역주의 이런 그 의식도 없애나가려면 우리가 알아야 돼. 문화의 세 가지의 요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인지입니다. 인지. 알아야 돼. 몰라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원자력에 대한 공부하고 있는데 원자력의 폐해라든가 원자력의 이점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생에너지의 이점을 보고 그것이 아직까지 가려면 현실이 어떻고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인지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지식의 함양입니다. 우리의 정치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 정치사를 몰라가지고는 지금의 상황이 왜 우리의 정치가 이 상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대해서는 그냥 몇몇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냥 국정교과서 만들면 지네들이 되는 줄 알아요. 이거 큰일이죠. 다행히 국정교과서가 안 만들어졌으면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치권이 이러한 어떤 정치사의 논쟁에 막 뛰어드는 거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난 건국절 논쟁 뭐 이런 거 난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넘겨갔으면 좋을 텐데 뭐 계속 저 3.1절이 어떻고 말이지 너무 강조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떠맡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안고 와야 돼요. 그래서 좀 비록 좀 핏대가 세워지고 휘둘리기가 좀 하고 그래도 한번 논쟁을 우리끼리 해보는 거. 그렇죠? 일반 시민사회가 그런 논쟁거리를 가져와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한번 좀 얘기해보자 말이죠. 전 이게 우리의 공감대를 넓히고 갈등을 줄이는 첫 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많이 알아야 되는 거고 알면 나름대로의 어펙션이 생깁니다. 이 좋고 나쁘고가 이제 머리에 들어올 거고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이베일레이션 평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정치 사회에 대한 것 아니면 정치 체계에 관한 것 정치 체계 알죠? 정치 체계 우리가 폴리티컬 시스템이라고 하는 정치 체계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인풋이면 인풋, 아웃풋이면 아웃풋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전환의 상황, 컨버전이라고 하죠. 블랙박스에서 이루어지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야 된다니까. 예산결산위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정기국회가 뭐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에 대해서 모르고 네? 언론에 대해서 언론의 역할은 뭔가 하는 것도 잘 알아요. 이게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아. 이제는 호흡절폐 독재 타도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다. 이제는 그 이상의 우리가 폴리티컬 시스템에 대해서도 아주 많이 알아요. 인풋뿐만 아니라 아웃풋뿐만 아니라 그죠? 이제 인풋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 그 인풋은 무엇이냐면 참여라는 거예요. 참여. 어떻게 우리의 요구를 정치 체계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렇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뭐 활동하는 거 보니까 아시죠? 여기서 여러분 그 단체 같은 데 가입하신 분들 좀 있습니까? 우리 주윤종 그래 뭐 어떤 단체나 시민단체나 아직 없어요. 하나 뭐 가입을 하시죠. 마음에 드는 단체 무슨 우리나라 단체 중에 제일 결혼 상담소 이런 거 많아요. 다른 단체. 단체 뭐 아니 동아리 단체 이런 거 안 합니까? 그거 단체회의에 속해 있어요. 그런 거 해요? 뭐 합니까? 동아리라고 해서 저 마이크를 줬어요. 집안에서 들리지 아, 지방에서 안 들려? 여기로 그 동아리가 없어 주식. 아니 그러니까 어떤 동아리를 뭐 해요? 그냥 개인적인 활동 활동. 어떤 활동? 비밀? 탁구 동아리 네? 탁구 동아리 탁구 동아리. 와 좋다. 탁구 동아리. 그런 것도 좋은 거예요. 그거 하면서 이제 탁구 시설을 좀 확충시키자 그래갖고 구청에 가서 데모도 하고. 오케이? 동작구 그 의원 나경원 그래. 그분이랑 그 탁구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나경원 씨가. 그래 그 얘기해서 그러면 동작구를 말이야 탁구 특화부를 만들자 말이지. 네. 그렇게 해도 되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젊은이들 탁구에 좀 하겠다고 저희 동아리 가서 행사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었어요. 탁구 동아리도 괜찮아. 또 혹시 뭐 다른 나는 뭐 저 참여연대에 관여하고 있는 정당에? 정당에 가입했다고요? 그럼 얼마나 좋아. 얘기 없어. 아니 괜찮아. 정당 가입하니까 뭐가 좋습니까? 일단 문자가 많이 야, 맞다. 그죠? 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는 건 아니지만 ARS 투표도 저는 참여했고 최근에는 최고위원까지 뽑았습니다. 요번에? 네. 와, 뿌듯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뽑은 사람이 됐어요? 됐습니다. 그 목소리 이렇게 찍죠? 네네네. 그래서 두 사람 다 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안타깝네. 그렇죠? 이거 한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까. 네, 한 사람 됐습니다. 실례가 안 되는데 뭐 어느 당인지 알고 싶어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1년에 회비가 12,000원. 당비. 이걸 뭐라고 해요? 요새는 진성당원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권리당원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 권리당원. 언제 당원이 됐습니까? 제가 작년 9월쯤에. 작년 9월에. 어떤 계기로 했습니까? 좀 더 됐네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이제 대선 새로 시작할 때쯤. 새로 시작할 때. 네, 훨씬 더 됐거든요. 그럼 이런 계기가 있어서 정치권에 정당원이 되든지 아니면 뭐 경실련이 됐든 뭐 어떤 단체든지 간에 이게 가입을 해서 자기의 권리를 아니면 뭐 여러 공익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아니 강의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됐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참여가 길이 막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시간을 내면, 지금 12,000원? 12,000원 내면 여러분들이 무진장한 문자를 받으시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 단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여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우리 단체 좋아하지만 저는 조그만 단체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이름이 거창해요. 이름이 사회정의 시민행동. 가볍게 사회적인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뭐 여러 활동이 있지만 우리는 비판도 하지만 칭찬도 하자. 그래서 공동선 의정활동상이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 사회적인 약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제 2명 내지 3명 선택을 해서 상을 수여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 정춘수 의원 이번에 어떻게 나눠서 가졌어요. 한국당의 이명수 씨, 우리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분도 왔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노회찬 씨가 세상을 떠서 그분한테는 그냥 우리가 고노회찬 의원에게 드립니다. 패널 하나 만들어서 이정미 대표가 와서 바통드렸습니다. 그 칭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비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시민의 조그만 단체. 현지가 이제 10년 정도. 대학생들이 인턴도 하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인정하는 사람. 근데 뭐 다른 단체도 많이 있으니까 정당에 가입해서 하는 것도 좋고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정당 가입하면 근데 지금 상당히 용기가 있으시고 참 잘하신 거예요. 지금 어느 정당에 가입하든지 간에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예전에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불온시했어요. 정당, 사회단체, 정당이라고 해서 그렇죠? 아마 정원 교수님이나 강 교수님도 옛날에 무슨 이렇게 그 뭡니까 자기 그 자술서라고 그걸 뭐야 어디 군대 갈 때 장교 갈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신원진술서가 신원조회 하는 거 보면 맨 밑에 가면 꼭 그게 있었어요. 정당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단체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까? 생각나세요? 네. 있죠? 있었어요. 선생님 장교 아니셨어요? 저는 사병으로 갔는데 사병도 쓸 수 있지. 군대 가기 전에 그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상당히 금기시하던. 그렇지. 그리고 뭐 야당에 무슨 가입했다 그러면 바로 그때부터 이제 찍혀가지고 조사와 감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거기 앞에다 썼지만 상당히 좌익적 정당 아니면 좌익적 시민단체, 사회단체. 근데 옛날 얘기가 50년대 그때 이제 일봉학 있었던 그쪽 옛날 조선공당이나 기억은 안 나는데 사회주의적 정당.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요새는 그 시원 진술서 자체가 없어요. 정당이나 종교도 난 없앴다고. 종교나 또 이제 그 신원 받을 때 인사기록 하는 거한테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안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거죠. 그 폭을 상당히 넓혀야 된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뭘 바꿔야 나갈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 문화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갈 때 바꿔 나갈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저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노래 탁구 그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그 참여적인 정치 문화 대표적인 나라죠.
소사이어티 오브 조이너스라고 코인비가 봤을 때, 아, 이 나라는 그냥 사람들이 몇 사람에서 만나고 뭐 만들고 자꾸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나중에 기반이 돼.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탁구 동호회가 이 동호회가 모이고 단체가 모이고 하면 사람들이 요구가 생기거든요.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거창한 게 아니라 그렇죠? 아니 왜 다른 시설을 많이 해주는데 왜 운동 체육 시설이 동작국이 적으냐? 그래서 모여가지고 연명서를 해가지고 총장한테 보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동호회는 정치 참여를 해요. 단순히 탁구만 치는 게 아니라 그게 제가 또 예를 들은 거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국악 좋아하는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냐 국사사 뭐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국악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들은 들어. 근데 맨날 국악을 들으면서 이 좋은 음악을 하듯이 널리 다 함께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음악 들어보면 맨날 무슨 힙합이나 무슨 뭐 이런 것만 라디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KBS 방송국을 찾아갔든가 아니면 그걸 담당하는 방송윤리위원회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나라 국악을 듣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인풋을 하는 거야. 정치 참여를 하는 거야. 정치 참여를 우리는 너무나 어렵게 한다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외국 학자들이 생각할 때 너희들은 맨날 정치 참여 그러면 만약 빨간 띠들로 뭐 이렇게 하는 걸 정치 참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죠? 해야 할 일, 알아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방선거 얼마 지난번에 치렀겠지만 여러분들 지방선거 치를 때 많이 알고 찍었어요? 잘 안 알고 찍거든. 그렇죠? 근데 잘 알고 찍어야 되잖아. 왜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하니까. 대표하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대로 아는 것도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인풋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돼요. 상당히 뭐랄까 해야 할 일이 많고 하다. 제가 읽으면서 일제 잔재 문제가 광주 미주와 삼당 앞당 심지어는 여기 칼기 폭파 사건이 있었고요. 아까 얘기한 제가 대구에 있는 전재원 씨하고 그다음에 대구 전주에 이송무 씨 거기 계십니까? 이송무 씨가 오늘 없고 그래요. 하여튼 페이퍼 보내주셨는데 너무 잘 썼어. 잘 썼다고 나중에 전해주세요 이송무 씨한테. 네. 그래요. 전재원 씨도 아주 잘 썼고, 전재원 씨도 아주 잘 썼고, 잘 쓰는 사람 말이게 다 잘 썼어. 이분이 누구야? 전재원 씨. 전재원 씨. 그래 나는 느낀 게 이 4.19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전재원 씨? 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번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문화에 부정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창의적이고 다이내믹하고 또 융통성 이런 거를 좀 살리면 우리가 상당히 좋아질 거다.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것만 자꾸 극복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측면들을 키워나가자. 이렇게 썼어요? 안 썼어요? 맞습니다. 안 썼어요. 그렇게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 걸 보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아주 너무나 좋은 글들을 많이 보내주고 우리 또 전태일 사건에 대해서 우리 조병원 씨가 그죠? 예, 맞습니다. 상당히 물분 아니야 물분을 생각하는데 그 전태일 봤어요? 저 책도 보고? 예,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전태일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저는 영화를 먼저 봤거든요. 그 영화 배우가 이름이 뭐더라? 그 영화 배우까지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영화 배우 있잖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에 나온 이름 뭐야? 있죠? 네. 이게 세대가 이게 다르니까 이게 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물어보면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저 대통령 이승만서부터 지금까지 한번 대박 그러면 막 뒤죽박죽대고 그래서 괜찮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정치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이 책 선전하면 안 되지. 이거 책 한 권 드리려고 왔어요. 이 책은 다 잘 썼지만 그 중에 그 김지현 씨, 네, 김지현 씨한테 제가 이제 잘 쓴 건 아니야. 그건 내가 분명히 얘기해. 왜냐면 김민수 씨도 잘 쓰고 뭐 박윤아 씨도 잘 쓰고 여기 뭐 안지호 씨도 잘 쓰고 다 잘 썼는데 제가 이게 이 책을 왜 선전하냐면 책이 나온 지가 한 달 됐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나중에 써서 줄게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이 나면 쭉 한번 둘러보시 이렇게 하고 나서 주세요.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고 싶은데 책값이 비싸요. 이게 인간사랑의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한국 정치사의 쟁점을 그러고 부제로 다는 게 자랑스러운 발자취, 부끄러운 흔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만 너무 보이려고 하지 말자. 우리의 부끄러운 흔적이 무척 많지만 우리 선조들이, 우리 형님들이 아버지 세대에서 남기신 자랑스러운 발자취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거는 내가 쓴 게 아닌데 거기 여기서 하나 썼습니다. 시각의 차이를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지름길은 현대 정치사에 대한 논쟁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논쟁적이에요. 제가 1980년에 이제 광주민주항쟁이 있고 나서 제가 강의를 시작한 게 87년 때 공부를 마치고 그때 너무 살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NLPD, 뭐 PDR 뭐 이렇게 가지고 맞지 운동권 사이즈도 그렇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순화가 돼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이런 이념적인 갈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도 낯불키고 그러는데 이제 성숙한 토론 문화를 통해서 하나씩 이렇게 나가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 강의는 여기서 좀 줄이고 잠시 쉬니까. 네, 아니, 잠시 쉬고 나서 오시면 이렇게 한 서너 명씩 앉아가지고 한 15분 내지 20분 동안 토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있고 나는 어떤 정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있는가는 걸 한 5명씩 4명 5명 해가지고 그룹으로 해서 요 자리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 15분 동안 서로들 얘기를 나눈 다음에 종합 토론을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생각이 꼭 그렇게 딱 부러지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느 게 좋을까 하는 걸 찾아나가는 과정이 이게 바로 토론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980년에 여러분들 태어났었으면 그때는 완전히 한쪽으로 이렇게 묶였던 기준이죠. 역사관이 보수 이런 거죠. 그 이전에는 완전히 그 우파적 시각에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우리의 역사를 재단하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끈이 다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국가론, 사회 구성체 이론, 그 다음에 발전 주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논의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우리 국가는 진정한 독립국가인가? 아니면 아직도 식민국가인지? 아니면 자본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봉건주의 시대인가? 반봉건, half 반봉건인가?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그때는 한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좌편향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때는 3.1운동은 저쪽 평양에서부터 시작했고 김일성 아버지가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다음에 뭐 한국 전쟁은 그때서부터 한국 전쟁이라는 얘기를 시작을 했었죠. 코리안 뭐 그래서 6.25가 아니고 한국 전쟁.
이제 수정주의적 시각도 보태져가지고 그래서 북침설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다시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기 시작하고 이런 어떤 것의 펜들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의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딱 나는 이거다 그래서 딱 고정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저 자신도 내 생각은 이렇다 하는 것이 100% 지금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러나 논쟁을 이끌어 나가려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펙트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폭넓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좀 생뚱맞은 비유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메뉴를 정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메뉴라고 합시다. 점심시간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가 그럴 때 여러 가지 옵션이 많으면 많은 걸 경험을 하는 가운데 짜장면도 먹어보고 볶음밥도 먹고 비빔밥도 먹어보고 탕수육도 먹어보고 했는데 결국 나는 된장찌개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나는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밖에 모르는 가운데 김치찌개를 정했을 때 그 된장찌개에 가지고 있는 그 무게중심이랄까 아니면 그 강도랄까 좀 훨씬 떨어진다. 좁았을 때. 왜냐면 다른 건 맛봤을 때 금방 어떻게 돼? 휙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저는 북한 사회가 상당히 취약한 국가 정치 사회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들은 늘 주입을 당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옵션을 주어진 다음에 어떤 체제를 결정한 게 아니라 주어진 체제를 그냥 지금까지 3대에 거쳐서 가져오기 때문에 밖에서 보기엔 상당히 일사불란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넘어지면 정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 그 비유에 맞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한국 정치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다양하죠. 그 각 조회에서 이야기했던 나는 친일파 청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봐서 그거는 불가능하다. 감정적으로는 밉지만 그렇게까지 나가는 건 지나치다. 이런 얘기도 자꾸 듣다 보면 우리가 친일 청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아마 깨우치게 되는 거죠. 스스로 마음속으로 그래 이거는 이 수준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뜻이죠. 우리는 친일 청산이라든가 친일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레지스탕스몰에서 불란서에서 독일 분들이 와가지고 했을 때 불란서 사람들이 뭡니까 무슨 정권이야 그 정권에 협조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숙청당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숙청당했어요. 가능해. 비시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35년이라는 한 세대에 걸쳐서 한 세대가 되는 30년인지 25년인지 모르지만 그 긴 세월 속에 어떻든 간에 그 일제 침탈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항거하고 만주로 가고 독립운동을 했지만 또 많은 민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체제 안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창씨 개명을 하고 일제에서 관리들이 뭐 하라고 하면 쫓아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아주 악질적이고 민족운동하는 사람들 막 처벌하는 그런 동족의 한인들이 있어서 그들을 벽걸에 속아낼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친일 부일이라고 하는 성격은 독일의 어떤 불란서의 그거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적어도 친일 세력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우리가 상당히 환수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꾸로 가가지고 그 자손들이 그거 다시 돌려달라고 또 재판하고 있고 대법원도 올라가고 아직도 계속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에다 맡겨놓을 문제고 그보다 더 중요한 친일의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체제가 들어섰을 때 그 체제에 쉽사리 순응하는 거.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동안의 민주화 운동을 겪은 게 부모 세대, 내 삼촌들, 동시대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에서 상당 정도 극복했다고 저는 봅니다. 상당 정도 극복했다. 그래서 좀 당당해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다이내믹한 가운데 우리나라 정치를 새롭게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는 게 아니냐. 저는 글쎄요, 한 10년 뒤에는 아까 그 차떼기에서 이제 오토바이 떼기 바꾸듯이 이제 정치인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시기가 10년, 15년 안에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것이 꼭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어떠한 덕목이 필요하냐고 누가 질문하는 게 있는데 저는 투명한 게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 있어서 투명성의 확보가 우리 정치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특활비 난 몰랐습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안하게도 그러한 것이 또 고백을 하면 그런 거에 다 우리가 힌트를 받았어요. 대학 교수로서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저 국회의원들하고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들이 밥값 내고 그러면 학자들은 그런 네가 돈 많으니까 내야지 하는 식. 사실 그게 다 특활비일 수 있고 다 정치자하고 깨끗하지 않은 정치자하고 그걸 고백은 하긴 해야 돼요. 특권 문제 나올 때 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는 있지만 저도 특권을 누렸죠, 사실. 특권을 누리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씩 이제 개선해야 돼. 내가 잘못했다 하고 말이죠. 저도 군대 갔을 때 보안부대에 있었거든요. 그게 특권을 누렸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찰 수석 아들이 무슨 이거 운전 잘해가지고 저 경찰청에 어디 시경됐다든지 우병우 수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는 얘기가 나서 저는 시간이 좀 넉넉해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토론을 종합 토론을 제가 질문 한두 가지만 바꿔야 될까요? 좀 어려워. 우리가 오늘 참가했던 토론을 다음 주 소개시키고 4시에 의견을 학생 발표 준비가 돼 있었어요. 발표할게. 자, 이렇게 합시다. 오늘 제 강의 여러분들 조모임 토론으로 이렇게 대체하고 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저한테 이메일을 주셔도 좋고 또 이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하실 거고요. 이 책선전하라고 그 책에 보면 답이 한 30%, 100%는 아니라 30% 나왔습니다. 읽을 거리가 제가 회의를 할 때 전임 대통령들하고 인터뷰한 내용도 있어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보론으로 해서 제가 쓴 있고, 저 책 말고 또 책 제목이 아주 멋있는 책이 있는데, 사랑의 정치라고 하는 책이 풍문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서점에 가서, 이건 정치가 사랑이야? 근데 이거는 이 모임하고도 좀 연계가 되는 그래서 사랑의 정치라고 하는 걸 제가 책 제목으로 만들었는데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무슨 사랑의 정치라고 여러분들 정말 만나서 반갑고요. 고맙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요일날 황금 같은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같이 하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대구 친구들 전주 친구들 너무 고맙고요. 나중에 한번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거고 오늘 이렇게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뒷발에 주신 강영선 강호중 선생님 감사드리고 우리 허 선생님도 물론이지만 장원 교수님 다 존경하고 이거는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